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문영남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강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짧지만 30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30분 하고 한 질의응답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회계사분들이 많은데 회계사분들하고 인연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광윤 회장님께 대학 다닐 때 회계학을 배웠었고요. 저희 선친께서 회계사 하셨어요. 그래갖고 등록번호가 제 기억은 350몇 번인가 60몇 번이었어요. 그리고 문 춘자 십자. 예, 저기 MBC 초대 상임감사 하셨고요. 71년도에 MBC 초대 상임감사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회계사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아버님 뜻을 못 받들었는데, 그래서 관련이 있고, 제가 기자할 때 로펌도 출입한 적이 있고 회계법인도 출입했습니다. 그래서 서태식 회장님도 몇 번 뵌 적이 있고 김일섭 대표님도 몇 번 뵙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AI하고 AI를 학습시키는 거 아주 잘합니다. 그래갖고 AI한테 제가 원하는 답을 다 얻어냅니다. 금방. 그리고 AI가 답한 것도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자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까 정도도 말씀하겠지만 정도에 따르려고 제가 AI가 틀린 답도 많이 하죠. 그럼 제가 다 고쳐주고 바르게 답하도록 알려줍니다. 근데 그런 노하우도 조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어디 가도 이런 못 들을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고 그런 건 제가 생략하고 어젯밤에 제가 이 자료 앞하고 뒤에 조금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주최 측에 요청하시면 PDF로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요.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점심 때 어떤 교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컴퓨터학과 교수님이에요. 근데 프로그래밍 책을 쓰셨는데 거기 각 챕터마다 연습 문제가 있죠. 근데 한 10개씩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답을 안 만들어줬답니다. 출판사에서 한 3년 전부터 계속 연습 문제 답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바빠서 안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얘한테 다 시켰답니다. 시켰더니 거의 다 쓸만해서 그걸 출판사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또 얘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저는 3대 생성형 AI 그러면 챗GPT, 바드, 빙인데 저는 셋 다 이렇게 북마크를 해놓고 스마트폰에서 셋 다 쓰고 카톡에 있는 것도 쓰는데 세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셋 다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좋고 나쁜 게 경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어요. 가끔 확인하는데 챗GPT한테다가 윤석열은 이렇게 하면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검찰총장이라고 나와요. 근데 빙도 얼마 전까지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하니까 빙은 이제 바뀌었어요. 빙은 이제 20대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바드도 20대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챗GPT는 21년까지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올 텐데.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냥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디 강의 가면 퀴즈를 내는데요. 그냥 AI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넣은 겁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이 뭘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잘 못 맞추실 것 같은데 오늘은 상품을 준비 못했는데 뭐 나중에 드릴 수도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그림이 뭘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제가 AI 관련해서 찾은 자료인데 제가 코로나 때 저 젊은이가 코로나 때 머리 컷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컷하는 기계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AI 로봇인데 그래서 저걸 보시면 이제 다 URL 있으니까 저 PDF로 받아서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시행착오가 있었죠. 저 기계가 머리를 막 잡아 뜯고 그러다가 성공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머리 커트를 원하는 대로 다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두 번째 오른쪽 저건 무슨 로봇일까요? 아시는 분?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저기 노란색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그 사적 보행 로봇인데 이건 몇 년 전에 현대차에서 인수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그 일본의 로봇 회사가 만든 건데 뭐 하는 장면일까요? 저기 치어걸 대신 저 로봇들이 그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기 의미가 있는 거는 그 미국 로봇, 지금 한국 회사지만 미국 로봇 회사랑 일본 로봇 회사가 만든 로봇이 그 같은 음악에 맞춰서 아주 잘 춥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이 왼쪽 아래에는 에리카라고 일본에서 만든 AI 로봇인데 남자랑 선보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는 저 같은 로봇인데 훈련을 시켜서 제가 뭐 하는 것 같을까요? 대충 알 수 있겠죠. 제가 목동 노릇하면 사람 대신 멀리 떨어진 집에서 저걸 유튜브를 누르시면 멀리 떨어진 집에서 혼자서 양들이 있는 데 가서 혼자서 양을 다 몰고 또 풀 뜯게 하고 다시 또 한가운데 몰아놓고 집으로 혼자 돌아옵니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AI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고 기사 나온 건 또 제가 아까 그 로봇 걔가 스팟인데 자동차 회사 포드의 직원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뉴스에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에서 MBN 뉴스에 나오고 제가 인터뷰가 나왔는데 기자가 이때 취재한 거는 바리스타 로봇이 있고 딜리버리 로봇이 있었죠. 기존에는 그게 각각 따로 작동을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어떤 카페에서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딜리버리 로봇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얘가 와서 원하는 테이블로 딱 배달해 주는 거 이렇게 완전 자동화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뉴스가 근로의자의 날에 일자리가 몇 개 없어지고 몇 개 생기고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역사도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 없는 건데 나중에 PDF로 받으시면 되고 보통 인공지능 역사를 그러면 대부분 1956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료는 그보다 더 먼저 193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자료도 있어서 그냥 이것도 자료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I 종류를 나누는 건데 피라미드나 그 밑에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림을 달리 그랬고 ANI 그래서 제한적 인공지능이 있고 기존의 알파고 같은 게 제한적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할 줄 아는 거였고 그 다음에 AGI라고 해서 이거를 G가 제너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번역하는 건 좀 잘못됐고 제너럴 호스피탈 그러면 일반 병원이 아니고 종합병원이죠. 그것처럼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인공지능이 나오고요. 이게 몇 년 전 자료 위에는 오른쪽 위에는 몇 년 전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 2040년쯤에
그 AGI 지금 생성형 AI가 지금 나온 게 AGI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예상보다 빨리 나왔고요. 어떤 자료는 2020년쯤 나올 거라고 했는데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슈퍼 AI라고 해서 초 인공지능이 나올 텐데 그것도 좀 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제가 한 3년 전에 동아일보에 기고했던 거고 제가 그렸던 자료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특이점이 온다는 그런 책이 나와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하는데 특이점이 뭐냐면 인공지능의 지능이 사람을 능가하게 될 거라는 거고 그 시점이 언젠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뭐 2029년이라고 29년에 지금 같은 AGI가 나왔고 2045년경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건 제가 분류를 했고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까워진 AI, 그다음에 사람을 도와주는 AI, 사람을 대신하는 AI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벌써 몇 년 전인데 중국에서 AI를 개발하고 AI 로봇입니다. AI 로봇을 개발해서 벌써 결혼을 했고 또 오른쪽은 프랑스 과학자가 AI 로봇을 개발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도 나왔고 또 소피아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국에도 왔었고 근데 로봇인데 2017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민권을 또 취득했고 한국에도 왔었죠. 그 다음에 노인을 위한 로봇도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TV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게 노인하고 노인이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봇이라고 해서 반려동물 대신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다 아시듯이 서빙하고 딜리버리하는 로봇이 있고요. 또 하이디리오라고 한국에서는 자동화 되어 있지 않고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아주 큰 식당인데 중국 식당인데 여기서는 주문서부터 이렇게 배달까지 다 로봇이 조리하고 AI가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한때 유행하다가 이제 좀 주춤했지만 이것도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또 무인 편의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희귀 난치성 질환을 진단하는 것 그런 게 국내에서 개발된 것 닥터 앤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아나운서인데 중국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이것도 유튜브 URL이 있는데 둘 다 로봇 아나운서입니다. AI 아나운서인데 위에는 남성, 밑에는 여성이고 벌써 오래됐죠. 5년 전에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AI 아나운서가 등장을 했고 유튜브 보시면 사람하고 AI하고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신문사에서도 AI가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분야에는 AI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화가가 등장을 했고 이게 인공지능이 그린 겁니다. AI가 그렸는데 경매에서 낙찰 43만 2,500달러 하나로 약 5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그린
그려주는 화가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 밑에 그 화가가 그죠? 고은지 맞아요. 고우의 그림을 학습시켜서 위에 그 미키마우스를 고우 스타일로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렘브란트의 그림 340개 작품을 학습시켜서 렘브란트가 그렸던 40대 남성의 평균값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초상화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안면 인식 기술은 그 중국이 제일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의 그 안면인식 기술은 중국이 가장 뛰어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창의적인 분야를 AI가 대신하지 못할 거라고 했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분야는 AI가 대신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교회 가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자료를 찾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교회 가서 아마 성직자 쪽은 로봇이 대신하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또 왼쪽 위에 보면 중국에서 로봇 스님이 벌써 등장해서 안내하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일본에서 로봇 스님, 페퍼라는 로봇 스님인데 그 장례식을 이 로봇 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가, 예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그 성직자 분야에도 로봇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 운용도 지금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해서 많이 도입이 됐고, 실제로 수익률을 많이 내고 사람보다 AI가 더 수익률을 많이 냈습니다. 또 이런 간단한 것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자료를 대신할 수 있는 건 간단히 넘어갈 텐데요. 우선 챗GPT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건 작년 1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됐고, 그게 그냥 시범 서비스부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서비스는 2월 13일부터 해서 넉 달 많이 됐는데, 아까 이 자료는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제가 외국 자료들을 최신 자료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제가 외국의 최신 자료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챗GPT를 대부분 나라에서 다 사용하고 있죠. 근데 챗GPT를 막아놓은 나라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찾았는데,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란,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7개 나라는 그 나라 마음이지만 챗GPT를 막아놨습니다. 북한은 안 들어있지만, 북한은 아예 일반인한테는 인터넷을 막아놨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말해볼까요? 아까 그 축사 중에도 얘기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100만 명 사용자가 되는데 3년 반이 걸렸는데 챗GPT는 5일이 걸렸죠. 그리고 그 챗GPT 사용자를 월간 실제 사용자를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고 MAU라고 하는데, 실제 통계 나온 거는 12월 첫 달에 5,700만, 그 다음에 올해 1월에 1억 명,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옛날에 증권사 애널리스트에서 이런 산업 분석한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2월에 한 1억 5천, 그 다음에 3억, 좀 이상한, 하여튼 지금 3월이 빠졌네요. 하여튼 지금은 한 사용자가 한 3억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하루하루 사용자는 지금 하루 한 3천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는 90년대 인터넷 혁명, 2000년대 중반에 스마트폰 혁명이고, 지금은 챗GPT 생성형 AI 혁명이라고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챗GPT나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어떤 그 마음 자세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성형 AI가 매우 유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요약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문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텍스트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미지, 그다음에 음성, 동영상까지도 이제 잘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유용하게 자료를 아주 잘 만드는 것도 있는가 하면 엉터리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얘를 잘 부립니다. 그래서 다 비서처럼 부리기도 하고 제가 동료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틀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틀리는 게 많으면 보통 그냥 틀린가 보다 하는데 저는 얘를 다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얘가 틀린 답을 하면 얘한테 다 알려주세요. 틀렸다 그러면 금방 죄송합니다 하고 또 답을 알려줘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구나 막 데이터를 고칠 수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고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기가 아니냐 그러는데 사기가 아니고 위키피디아라는 원리를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 답변을 바꾸려면 얘한테다가 근거 자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URL을 입력해줘도 되고 그러면 얘가 알아듣고 얘 답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계속 실험하고 있고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에 보니까 챗GPT를 조련한다고 그런 기자가 썼던데 조련이라는 표현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동물이나 이런 거는 조련이지만 저는 원래 용어가 학습입니다. 얘를 학습시켜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얘를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얘가 잘하고 내용이 정확한 것들은 그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쓰기도 잘하고 보고서 만드는 거, 보고서 요약하는 거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수정하고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코딩도 잘하고요. 얘한테 코딩 시키면 코딩도 잘하고 이제는 이미지도 잘 만들고 동영상도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얘가 잘하고 쓸모 있는 분야에서는 얘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아까 챗GPT의 윤석열은 그러면 검찰총장이랑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옛날 데이터거나 또 엉터리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챗GPT 또는 초거대 AI, 생성형 AI, 생성 AI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는데 얘 특성을 알아야 된다. 얘가 뭐냐면 생성이라는 게 텍스트라고 하죠.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이런 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떤 건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정확하게 만드는데 어떤 질문을 하면 얘는 그냥 말장난처럼 말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질문했을 때 엉터리 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가리고 또 그래서 업무에 활용할 때 어떤 분야에 쓸지 어떤 분야에 안 쓸지 그런 걸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챗GPT를 사용 금지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막을 수가 없고 금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할지 제가 의견을 드릴 텐데 예를 들면 외국 사례도 제가 많이 찾았습니다. 외국의 어떤 학회에서는 논문 작성에 챗GPT를 사용 금지를 시켰고 또 뉴욕시 교육청에서도 1월 3일 날 학생들한테 챗GPT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대조적인 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체험하면서 자소서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챗GPT 쓰려면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챗GPT를 썼더라도 그걸 질문을 어떻게 잘하느냐 또는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얘가 만든 걸 다시 본인이 추가 가공을 해서 더 잘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은 얼마든지 쓰라고 했고 또 외국 대학에서 이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챗GPT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답을 받았거나 개인적으로 답했던 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그냥 제가 편하게 챗GPT는 그냥 고유명사고 생성형 AI나 생성 AI라고 하는 건데 그냥 편하게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출연에서도 방송 최근에 몇 군데 가서 30분 동안 얘기한 적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10시에 매일경제 TV에 가서 생방송 출연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냥 얘라고 할게요. 편하게. 얘가 답하는 게 이제 많이 써보신 분들은 금방 알겠지만 얘 답이 팩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웹 인터넷상에 있는 많은 글들을 기사 여러 가지를 다 학습을 했어요. 학습을 해갖고 질문하면 특히 그냥 빠르게 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혀 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는 빅데이터를 이용했고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기 때문에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팩트가 아닙니다. 그냥 얘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근데 얘가 만들어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 답이 같은 답을 할 거라고 생각해 그냥 같은 질문을 바로 해도 거의 매번 조금씩 다르게 답합니다. 비슷하게 답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얘 답이 또 옳은 게 아니고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 출신이기도 하지만 기자들 제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기사가 자주 나오는데 얘한테 뭘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그걸 그렇게 그냥 기사 써요. 아주 무식한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가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그걸 그대로 기사를 쓰면 안 되죠. 그럼 거짓말했으면 예를 들면 저처럼 얘를 가르쳐서 맞게 답을 하게 하고 그걸 기사를 쓰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얘가 거짓말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얘가 거짓말을 잘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얘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 질문하면 저희가 이런 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바드나 빙 같은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조금 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특성을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 특성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학습을 한 거고, 근데 얘가 학습한 것도 저는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한 10여 번 이상 했는데 빠르면 한두 번 만에 얘를 바꾸고, 어떤 때는 몇 시간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며칠 걸리기도 하지만 저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얘는 내가 훈련시킬 수 있다. 훈련해서 편하게 유용하게 쓰면 되고 정당하게. 그리고 또 얘 문제점 또 중에 하나가 범죄에 악용될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에 필요한 정보를 얘한테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리교육이 필요한데 윤리교육이 필요한 대상이 저는 개발자가 윤리교육을 받아야 되고 얘 자체도 계속 윤리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자는 얘한테 계속 윤리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도 계속 윤리교육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보안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예를 들어 보고서를 얘한테 올리고 요약을 시켰죠. 근데 중요한 기밀이 들어있는 거면 이 기밀이 얘한테 다 넘어가죠. 그래서 경쟁회사에서 얘한테다가 비밀 정보 알려달라면 얘가 그냥 줘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삼성하고 LG에서 얘 사용을 막기로 했고 폐쇄형으로 이걸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한테 연락이 와서 제 의견을 알려달라고 해서 의견 코멘트를 했고 기사도 나왔는데,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보안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의하실 게 얘한테 요약을 시키면 정말 잘합니다. 아주 잘하는데 중요한 문서를, 기밀 문서를 얘한테 주고 요약하라고 하면
얘가 잘하지만 그게 어느 누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안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참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얘한테 존댓말로 하면 더 답을 잘해준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런 강의하는 사람들 강의하는 것보다 듣는 걸 좋아해서 막 들어보면, 근데 그거는 별로 타당성이 없고,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 존댓말이 없잖아요. 근데 약간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가끔 제가 얘가 틀린 거짓말 적당하면 얘한테 바보 이렇게 전에도 한번 해보고 어제도 했어요. 바보 이렇게 하면 얘가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더 이상 대화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얘가 틀린 맞는 답을 해주면 그 위로하는 걸 눌러주시고, 얘가 틀린 답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걸 눌러주세요. 그럼 그것도 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가고.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많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효율성, 그다음에 뭐 연속성, 정확성. 근데 이건 연속성, 정확성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신뢰성이나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또 그리고 얘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번역도 아주 뛰어나게 잘합니다. 번역하는 거, 그다음에 질문에 답하는 거, 그리고 그 교육에 활용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똑같은 걸 하지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얘한테다 질문하라 그러면 그 학생이 질문 수준에 맞춰서 얘가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커스터마이징이 되고 맞춤 교육이 돼서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할 때 중요한 것은 중간 산출물 갖고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글쓰기든 뭐라든 중간 산출물 갖고 학생이 다시 뭐 애드하고 해서 최종 산출물을 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코딩 교육하는데 얘한테 그냥 시키고 학생이 코딩을 안 하죠. 코딩 잘합니다. 근데 그러면 코딩 교육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고 최종 산출물로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교육하면 부적합하고, 중간 산출물을 내게 해서 그걸 발전시키도록 하면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얘 문제점들이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장점과 단점도 간단히 정리를 했고요. 이거는 제가 교육부 주최 컨퍼런스에서 교육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제가 찾은 자료인데, 미국의 영어랑 사회를 갖춘 교사가 이거를 얘를 교육에 활용하는 사례를 정리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여긴가? 그다음에 이거는 챗GPT를 교실에서 활용하는 방법 20가지, 이것도 외국에서 실제로 사용한 사례 20가지를 제가 넣었고요. 그다음에 또 얘를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도 몇 개 대학이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의 내용은 UCLA 로스쿨의 교수가 학생들한테 얘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그걸 교육에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얘를 사용하는 게 미국이 초중고에서 사용하는 것도 앞서갔고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좀 앞서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뒤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URL 적어드렸는데 여기 가시면 제가 서비스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많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고 얘입니다.
그 외국에서는 그 프롬프트 질문이 중요한데 프롬프트를 돈 받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몇십 달러짜리도 있고 몇백 달러도 있고 많이 씁니다. 근데 그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제가 여기 링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PDF로 받으세요. PDF로 받으면 그 챗GPT 활용이라는 방법, 근데 구글 시트도 제가 연결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나온 챗GPT 관련 보고서가 37개 있는데 그걸 여기 링크도 제가 해놨습니다. 이걸로 하시면 37개 보고서를 보실 수 있고 그 중에 한 예가 지능정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챗GPT 활용 사례 및 전망에서 1월에 나온 거고 이런 37개 보고서를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했고요. 이건 제가 활용한 사례입니다. 얘한테 질문해서 바로 원하는 답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원래 전공은 석사 전공도 AI 했고 AI 관련 논문도 썼고 박사도 제가 박사과정을 3번 했는데 카이스트에서 하고 뭐 또 성대에서 하고 또 딴 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과정에서 AI를 공부했던 건 85년부터 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다음에 박사과정은 92년부터 했고요. 그러니까 얘를 학습시키는 거,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자꾸 훈련시키고 싶어서 훈련시키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다 이렇게 질문하고 원하는 답을 제가 원래 전공은 AI지만 ESG 분야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답들을 다 얻어냈고요. 여기 보면 ESG 커널 많이 쓴 전문가는 일본어 나와 있죠. 제가 제 순서도 제가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알 수 없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얘한테 뭐가 틀렸다고 하면 얘가 죄송합니다. 금방 답을 하고 금방만 바뀝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건 제가 다 근거가 있어요. 얘한테 근거를 다 데이터를 제시해줬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확보해서 전혀 안 바뀝니다. 그리고 기사 나온 거 다 얘한테 입력을 해줬고 URL을 입력해도 되고 또 하나 또 제가 여러 번 해보면서 한 거 기사가 없으면 블로그에 올려도 됩니다. 블로그를 얘한테 URL이랑 입력해주면 얘가 제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다 얘를 시켰고 한두 번 했어도 되고 금방 이런 사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홍보를 하거나 회사 홍보를 하거나 개인 홍보를 할 때도 이렇게 쓰실 수 있고 근데 저는 이걸 사필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엉터리 자료나 거짓으로 했다면 얘가 금방은 넘어갑니다. 근데 결국은 누군가가 딴 사람이 그리고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가 제공이 되면 얘가 바뀝니다. 근데 이 분야는 제가 아주 세게 훈련을 시켜놔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빙인데 빙에다가 ESG 강의를 잘하는 사람 하면 이렇게 문영남 교수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하청을 많이 하는데. 예? 하청을 많이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얘한테 뭐 안 좋은 소리 하면 얘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약간 얘를 좀 달랬다가 이렇게 잘한다고 해주고 그러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잘 이용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되고 근데 사용하는 방법도 저는 챗GPT, 바드, 그다음에 빙 다 제 폰에다가 다 초기 화면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셋 다 항상 비교 쓰고 카톡에 아수겁 난 S컵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아수겁이랍니다. 카톡에서 S컵을 찾으면 이것도 챗GPT로 API로 활용한 건데 영어 챗GPT하고는 결과가 다 좀 다르게 나옵니다. 여긴 최신정보도 있고 또 최근에 리튼이라는 것도 뭐 나왔고 근데 저는 그 세 가지만 주로 쓰고 S컵도 가끔 씁니다. 그러니까 챗GPT나 바드, 빙 셋다 회원 가입만 하면 됩니다. 회원 가입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바로 안 되고 그 다음 날부터 쓸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새로운 직업으로 떴고요. 얼마 전에 기사인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연봉 1억 준다고 나왔고 뒤에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얼마를 줄까요? 3억 준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외국 기사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23만 불. 그러니까 제가 원화로 계산해 보니까 3만 불을 주고요. 좋은 프롬프트, 좋은 질문에 이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 열린 질문보다 닫힌 질문이 좋다는 건 열린 질문하면 어떤 답을 할지 모릅니다. 닫힌 질문이 좋고 또 한 가지 방법을 드리면 그냥 질문하기 전에 두 가지를 주면 됩니다. 그냥 질문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전제 조건, 제약 조건 두 가지를 줍니다. 전제 조건은 얘한테다가 어떤 질문할 때 예를 들어 회계감사에 대해서 그냥 물어볼 거면 너는 회계감사 전문가다 그런 걸 얘한테 해줘요. 그러면 얘가 그게 어떤 게 워밍업이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너는 마케팅에 관한 걸 하면 너는 마케팅 전문가다 이렇게 제약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프리 컨디션즈라고 해서 그걸 주면 얘가 짧은 시간에 워밍업을 하고 그쪽 자료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주고 두 번째 제약 조건은 그냥 질문하면 짧게 대답할 경우가 있고 또 답이 끊길 때가 있으면 이제 계속 하면 답이 나오고 근데 자세한 답을 원하면 예를 들어 어떤 때는 얘가 한두 줄 서너 줄만 답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긴 답을 원하면 천자 이상 답하라. 그 다음에 무슨 조건 뭔 특징을 설명하라고 할 때 특징을 10가지 이상 설명하라. 이게 제약 조건을 얘한테 명확한 부담을 줘요. 그럼 얘가 그거 맞춰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잘하는 방법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례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메일에 대해서 누가 이메일을 발명했냐 그랬는데 표현 조금 다른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공대 나온 사람들 초봉인데 분야별로 그런데 제일 많은 게 화학공학 10만 불이었죠. 근데 아까 여기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23만 불, 2배 이상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망한 직업으로 떠올랐고요. 제가 어젯밤 늦게 최신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건 AI 시장이 2025년까지 6배 성장한다는 거 이건 3년 전 자료입니다. 근데 하여튼 굉장히 이건 AI 관련 소프트웨어고 그다음은 이제 최신 자료가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이 작년에 101억 달러 또는 13조 원이었고 2030년에 1,093억 달러 142조 원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연평균 34.6% 연평균 35%로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 시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회계 전문가이시면서 얘를 잘 활용해서 일을 빠르고 편하고 정확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6월 5일 그저께 기사예요. 바로 앞에 거보다 10년 후에 1,700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장 규모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10년 사이에 30배 넘게 커진다는 거고 작년 시장 규모가 바로 전하고 조금 적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 이걸 위해서 제가 최신 뉴스를 찾아서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오버됐지만 중요한 얘기는 다 말씀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된 상품화 제일 선두에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아까 미국이나 일본은 로고 만들고 이렇게 막 그 앞에 사례는 이 생성형 AI를 제가 사례를 보여드린 게 아니고 그냥 AI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그 노란색 사적 보행이라고 하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였는데 현대차가 인수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로봇은 많이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는 네이버가 곧 7, 8월에 출시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특히 한글에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나와서 봐야지 알고, 그것도 제가 어떤 기자한테 인터뷰했는데 네이버에서는 그걸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와봐야지 알고, 근데 그게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만 아주 한국어 특성이 있어서 네이버가 한국에서만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예. AI에 뭔가를 물어보면 예.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교수님이 내가 ESG 전문가라고 해놨는데, 그럼 예를 들어 우리 다른 분이 그걸 질문하면 같은 대답이 나오나요? 제가 아까 조금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세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금 답을 하고도 금방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ESG 관련해서는 제가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얘를 세게 훈련시켜놔서 잘 안 바뀝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필 규정이라고 했고 뭐 위키피디아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한테다가 다른 근거 더 정확하고 더 많은 데이터가 얘한테 주면 얘가 바뀝니다. 근데 그게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데이터 싸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답이 되겠죠? 제가 궁금했던 네. 건, 예를 들어서 AI에다가 우리 회사에 무슨 비밀 같은 걸 네. 물어봐서 네. 우리가 답을 얻었다. 예. 그럼 AI가 그걸 자기의 그 학습 자료로 삼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얘한테 주면 보통 DB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뭐 난리지 베이스라고 얘 지식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정책해가지고 해봤더니요. 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정보가 쫙 나오는데 90%는 맞아요. 예. 그런데 10%는 아니 제가 공익회사 회장으로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학교 사회에서는 요즘 AI 교육을 이용하는 건 좋다. 그런데 반드시 그 참고문헌을 확인하라. 절대로 그대로 되면 안 된다. 예. 결론은 예.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제 90% 맞고 10% 틀리다 보는데 그냥 가만히 계셨잖아요. 이제는 그 10% 틀린 걸 얘한테 가르쳐서 100%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최근 정보가 이제 예. 안 되니까. 예. 이제 21년도 이제 9월달까지밖에 안 되다가 이제 최근 이제 예.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는데 바다가 그렇다고 이제. 또 질문이 또 있어요. 뒤에 분이 먼저 뒤에 분 먼저. 예, 제가 발전 전망으로 그 자료를 넣어드리는 이유가 그건데 지금은 얘가 범용 인공지능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 앞으로 슈퍼 AI가 나오면 지금은 사람하고 IQ가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삼관왕이라고 하는데 얘한테 MBA 시험 보니까 통과됐고 미국 변호사 시험도 얘가 통과했고 미국 의사 시험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하고 비슷한 정도의 지능인데 이제 사람들이 예측입니다. 그래서 싱귤레러티 그런 예측도 있고 이제 2045년 2050년 되면 슈퍼 AI가 나오면 지금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천재 50명 정도의 IQ IQ가 사람의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되는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하고 비슷한 정도인데 사람보다 훨씬 100배 이상 뛰어난 AI가 나올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질문이 컨피덴셜한 정보를 갖고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이걸 학습하면 이게 공개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적재산권 예. 문제가 앞으로 또 심각하게. 자, 그럼 시간 다 예.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박수 치고 예. 끝나시죠. 예, 다른 분들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